1%가 쌓여서 100%가 되는 경제의 힘. 안녕하십니까? 1% 경제 사회를 맡은 부경대학교 교수 함영신입니다. 매년 바뀌는 경제시장, 그 흐름 속에서 손해보지 않고 내 자산과 행복을 지키는 길을 저희 1% 경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 집 마련의 꿈, 그 핵심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진단해 볼 텐데요.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2023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올해 전망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 대학 원장님과 최영상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정규 원장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입니다. 예, 최영상 위원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주택과 행복을 항상 생각하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최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강정규 원장님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컸었던 시기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동산 정책 기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었고요. 또 각종 규제 완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전반기에는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두드러졌었고,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그리고 예상 외로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높은 금리가 여전히 많은 무주택자와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섰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매우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가 11월 전후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을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고 하저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기타 지방 지역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높은 분양가, 즉 공사비 등으로 인해서 높은 공사비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분양시장에 혼조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것들이 지난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보면 규제 완화 효과가 좀 미미했다. 네. 그다음에 경기 침체, 높은 금리, 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최 박사님, 이에 대해서 어떤 좀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어떤 총론적인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성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강 교수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하고요. 2023년 주택시장을 보려면 2022년 주택시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2022년 주택시장은 수도권이 마이너스 22%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마이너스 10%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수도권은 9.5%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2%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은 13% 상승했습니다. 이게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1월에서 9월까지 집계한 거니까 사실 1년간 상승한 상승폭을 보면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은 22년에 22% 하락하고 23년에 13% 상승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각 지역별로 상당히 가격 변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특징이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비대칭성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주택 시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났고요. 또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또 비수도권 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비대칭적인 가격 변동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불확실성인데요.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전망이 계속 틀리고 불확실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시장 전반에 좀 점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2023년에 대한 특징 제가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이 13%, 지방이 2%면 네, 확실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강 원장님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주택 수요가 높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라는 말이 조금 언밸런스라고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앞으로 2, 3년 후에 극심한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한 예로 봤을 때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가 올해 지난해와 그다음에 지지난해를 비교해 봤을 때 약 4, 50%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착공 물량도 역시 비슷하게 한 3, 40% 감소를 했고 또 입주 물량도 한 10에서 20%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 5년 이후에 주택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서 9월 26일 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의 주요 안건은 제3기 신도시의 그 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의 공급 활성화, 그리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대출을 어떻게 건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9월 26일 날 지난해 발표가 됐었습니다. 보다 좀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강남 4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규제 지역을 일단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 외에 대출과 세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3기 신도시의 그 신속화 추진, 그 다음에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등을 다루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패키지로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 외에 공공 부문과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여러 가지 주택 공급 확대책도 그 발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2, 3년 이후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그 해결하기까지는 이번에 발표됐던 이 9월 26일 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좀 효과를 덜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같이 나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박사님,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9.1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 9.16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이 영향을 이제 어떻게 미쳤는지는 사실 단기적인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 정책이라는 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9.16 대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공급 대책들하고 연계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또 그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주택 공급 정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200만 호 정도의 기존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옴에 따라서 250만 호의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2022년 8.16 공급 확대 정책인데요. 이때 5년간 인허가 기준으로 전국 270만 호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행되는 와중에 2022년에 가격 하락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미분양이 크게 상승하고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2023년 들어서 다시 가격이 오르면서 또다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PF 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겹쳐진 게 바로 9.16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9.16 대책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 그 장기 주택 공급 대책하고, 그리고 주택 그 그러니까 PF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의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PF 시장의 문제를 좀 완화시키는 어떤 강력한 대책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PF 시장의 안정에는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 사실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그 교수님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 분양 주택
사전 청약한다고 왜 네. 막 그랬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LH 그 공공 분양주택 그 자문위원으로 참가해서 들었는데 이게 2022년에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 공공 분양 주택의 상당 부분이 약간 연기되거나 거의 취소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이 주택 공급 정책들이 주택 수요가 만약에 계속 살아나지가 않으면 사실은 잘 진행되기가 힘들 수 있다. 특히 민간 같은 경우에 올해 분양 실적이 엄청나게 사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서도 이 분양하고 공급 대칭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계속해서 이제 공급 대책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공급 문제만 해결하면 집값도 잡힐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집이 좀 남아 돌고 또 빈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이 주택 공급 물량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공급 물량은 작다. 흔히 말하는 주택 보급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약 110% 내외 정도이라고 보여지는데 선진국 즉 어느 정도의 주택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주택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을 봤을 때 주택 보급률이 약 120% 정도 내외를 기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절대적인 주택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대책이 지금 앞으로 지금처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PF 대출 위기가 되어져 있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택 수요가 상당히 밑바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긴 하지만 추후에 주택 경기가 회복됐을 때를 감안했을 때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택 공급을 절대적인 물량을 늘리면서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집이 필요로 하는 곳에 즉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주택 공급 정책도 같이 마련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이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많은데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의 주택 공급을 덜하고 나머지 지방 지역의 주택 수요가 덜한 지역의 집을 많이 져줘서 총 물량만 1년에 30만 채 이상 져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다 많이 공급을 해주고 필요로 않는 곳에서는 공급을 좀 덜하는 즉 적재적소의 지역별 적정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택 공급 대책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두고 봤을 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즉 내가 집을 팔고 싶을 때 집을 팔고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이 내가 원하는 분양가에 분양이 돼서 집을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집을 살 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약 70%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고 있는데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내가 충분하게 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과연 해주고 있는가? 라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져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시장을 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어떤 투기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을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도록 하는 거래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대출은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만큼은 충분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좀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만드는 것들이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은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2023년 부동산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경착륙 중에 연착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2023년 부동산 시장, 한 해 동안 쟁점이 된 부동산 이슈 몇 가지를 선정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이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수요자들은 계약 포기 사태가 속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강 원장님 어떤 좀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예, 지금 뭐 분양 시장도 썩 좋진 않지만 이 분양가가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그 지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들이 기존 집보다는 좀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일시적으로 목돈이 안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돈을 모아서 3년, 4년 후에 입주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분양가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분양을 뭐 청약을 포기하거나 또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분양가가 높게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그 공사비 등 자재비 인상에 따른 뭐 연쇄적인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분양가는 그 주택가격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계한 올 10월 달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약 509만 원 정도로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한 11.7% 정도 상승을 했답니다. 이 11.7% 정도 상승한 것이 청약 경쟁률과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에 의한 필수 불가결한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소득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렇게 1년 전과 비교해서 11.7%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체감하는 분양가에 대한 고분양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지는 또는 논란은 상당히 많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지금 상당히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높게 올라갔는데 결국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한 가지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되면은 기존 주택 가격까지 상당히 끌어올릴 수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올라가는 것에 따른 대책도 조금 일정 정도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면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뭐 특정 지역의 경기가 좋아서 나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자재비, 공사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처럼 소득이 많은 지역에서 체감하는 분양가 상승률보다는 지방 지역처럼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체감하는 분양가 인상 폭이 더 많이 체감하게 느껴질 것이다. 즉 지방분들이 분양가 상승에 따른 것들을 내 집 마련의 차원에서 봤을 때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런 현상으로 연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박사님, 좀 전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점으로 전세가 네.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네. 이 전세 사기 이슈로 많은 그 국민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랄까요? 해결책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전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 보증금 손실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세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이 후속 임차인에게 전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당일날 후속 임차인이 전세금을 넣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 돈을 받아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 후속 임차인한테 받아서 줘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후속 임차인은 그 높은 전세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그 보증금 차액 대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봤을 때 이 내재적인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공금융의 이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이 좀 강력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나왔는데 뭐 좀 정치적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질문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영끌족들 좀 걱정하는 입장만큼이나 사실은 전세 피해자들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세 피해자라는 게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이제 2022년에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그리고 2021년에 가장 전세금이 높았던 때 전세 계약했던 사람들의 만기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떨어진 전세 차액을 집주인들이 지금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이 생기는데 요거는 사실 집주인들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거 말고 가장 이제 뉴스에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됐던 그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던 그런 빌라왕 사태라든지 이런 거의 피해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구제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2023년에 보면 곳곳에서 그 부실 시공 논란이 네.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일종의 이걸 건설 카르텔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좀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예, 뭐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억 원에 해당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억짜리 가는 이러한 물건을 사면서 물건을 실물을 보지 않고 사는 즉 선분양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 선분양을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선진국가 중에서는 이 대부분 후분양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다수인데 이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는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모든 분은 아니지만 악의적인 차원에서 야 나는 돈은 지금 받았는데 내가 잘 져줄 필요가 뭐 있겠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뭐 덜 책임감 있게 져주는 그러한 좀 무책임한 현장도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부실 시공이 좀 불거졌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서민들께서 정말 아끼고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 봤더니 뭐 철근이 없다더라, 뭐 곰팡이가 쓸더라, 그 다음에 뭐 누수가 생기더라, 또는 어떤 자재가 처음과 다르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조금만 첨언해도 될까요? 예. 저 강 교수님 말씀에 사실 거의 동의합니다. 1970년대에 선분양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때 도입된 취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시공사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돈이 없어서 정부가 좀 정부가 이제 건설사들이 돈이 없는데 그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빨리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 이 건설사들의 금융 지원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사실 선분양제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뭐 지금 40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당시 도입될 때만 해도 어떤 상당 부분 학자들 쪽에서는 이거를 일시적으로 해야지 이걸 길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정책 중에 사실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을 되게 적게 들이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저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는 이 재화 중에 제일 비싼 게 집이랑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등기를 하는 자산이기도 하고. 근데 자동차는 문제가 생기면 리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단독주택이면 만약에 시공사가 잘못 졌다 이러면 이제 뭐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부시고 다시 질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이 수백 세대를 한꺼번에 짓다 보니까 뭐 최근에 나온 순살 아파트 이런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시고 다시 지려면 너무나 또 큰 돈이 들어가니까 뭐 시공사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저는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시공사들이 아예 처음부터 품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세대, 2030 세대, 소위 일명 영끌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끌족들은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을 주식 거래하듯 사고 팔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이런 영끌족들이 이 지금 주택이나 또는 심지어 상가까지 네. 이걸 버텨야 될 것인지 어떤 처분해서 버려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강 원장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지금 버티느냐 버리느냐의 큰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에 따른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금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금리가 가장 높은 시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뭐 여러 차례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거의 없어졌고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례로 미국 연방기준금리는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하반기 초기에는 동반해서 하락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한 2%포인트 나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미국이 하락을 한다 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2% 수준만큼 또 하락을 할 것이냐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 중으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로 돌리려는 노력들도 하고 계시고 또 경기 전망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수출도 회복되고 고용도 회복되면서 나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도 조금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버리느냐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2030 세대들이 가장 비싸게 샀다가 가장 쌀 때 파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손해가 큰 판단이 지금 버리느냐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버티는 것이 더 낫다, 좋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과도하게 이 대출을 받아서 사셨던 분들은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절대적인 그 대출 상환의 폭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버리는 것까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과도하게 본인의 모든 생활이 어려울 정도까지의 높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좀 버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 원장님은 영끌족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최 박사님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좀 뭐 욕먹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제가 좀 저기 또 우리 강 교수님하고 입장이 또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 원장님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끌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은 부채로 집을 샀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만약에 스테이블한 그러니까 보합 상태로 쭉 가도 금리가 올라 버리면 버틸 수 없는 이 양면적 위험이 있는 게 저는 영끌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들도 다 아시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23년 초에 가게 되면 그때 이제 금리 많이 오를 때였잖아요. 그때 2023년 안에 금리 떨어진다고 다들 이제 열의 아홉이 뭐죠? 거의 뭐 증권사 이쪽에서는 다 금리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금리가 거기에 맞춰서 먼저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차가 너무 큰데다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준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 상태에서 사실 지금 정책금리가 2022년에 가격 하락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수요가 너무 죽다 보니까 그 수요를 조금 살려서 연착륙을 하겠다라는 의도 하에서 주담대 금리가 좀
기존에 있었던 기준금리 대비 그 스프레드보다 훨씬 좀 눌려 있는 상태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수요 침체를 막기 위해서 시장 금리를 좀 눌러온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낮춰도 조금 낮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한국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이 시장 금리는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대한 좋게 긍정적으로 봐도 지금 수준을 유지할 텐데, 그러면은 가격 하락이 되고 금리가 유지되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영끌족들이 과연. 아니면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 영끌족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양면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또 가격이 또 다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은. 네네네.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아니. 그렇다면 미 연방 금리가 네네. 인하되고 네네. 우리나라의 금리도 인하된다면 네네. 영끌족들은 예. 그대로 고수해야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들은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버려라.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똑같은 버텨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답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영끌족들을 걱정하시는 측면에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집값은 점점 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거나 변동이 없는 상태의 전제하에 영끌족들을 생각하시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반대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랬을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버리는 것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가장 집값이 비쌌을 2021년 전후에 샀다가 가장 쌌다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 과정에서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뭐 버티느냐 버리느냐를 누구도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태인 곳에서는 최소한 조금 더 버티는 게 낫지 않느냐. 이금보다 더 나빠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올라가지는 현상은 최소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버텼는 것이 어땠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요것만 잠깐 말씀. 그 교수님 말씀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가격이 지금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근데 저는 바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수도권은 떨어져도 그렇게 비수도권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수도권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사실 2022년에 떨어지는 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하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누르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다시 오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더 떨어졌으면 아마 그때도 영끌족들이 버티지 못했을 텐데 안 떨어지고 오르니까 지금 사실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각자 자기들 지역을 잘 보시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입지가 어떤지 잘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이걸 진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더 떨어졌을 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영끌족들도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국내의 금융시장, 특히 금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게 예의 좀 주시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예, 저희들이 2024년을 맞이해서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이거 하락합니다. 떨어지거나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투자 전략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신의 경지가 아닌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